미국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과 한파로 인한 정전, 고립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당국이 주말을 전후해 또 다른 겨울 폭풍 가능성을 예보했습니다. 특히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노르이스터로 불리는 겨울 폭풍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지역사회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했던 폭설과 한파로 인한 고립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서서히 완화되는 가운데 기상당국은 주말을 전후해 또 다른 겨울 폭풍이 접근할 가능성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눈이 멎은 뒤 사흘째가 되면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제설 작업과 차량 이동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회복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다시 기상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과 언론은 이번 주말 동남부와 중부, 동부 전반에 걸쳐 겨울 폭풍 경계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나 눈보라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강풍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조건에 따라 기압이 빠르게 낮아질 경우 폭풍의 세력이 단기간에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노르이스터로 불리는 겨울 폭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르이스터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겨울 폭풍으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함께 눈, 강풍, 기온 급강하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가운 대륙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대서양 공기가 충돌하면서 폭풍이 발달하는 구조로 상황에 따라 폭설이나 눈보라, 해안 지역 강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풍의 영향권은 비교적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에서 동부 해안에 이르는 지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눈의 양이 많지는 않더라도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이 더해질 경우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이동과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북동부 일부 지역의 경우 큰 눈이 예보되지 않는 곳도 있지만 한파와 강풍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눈보다도 강한 바람으로 인한 체감 온도 하강과 결빙 위험이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지역별로 눈과 한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단순한 적설량보다 종합적인 기상 조건을 함께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폭설과 혹한으로 이미 큰 피해를 겪은 상황에서 주말에 추가 겨울 폭풍이 현실화될 경우 복구와 일상 회복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폭풍의 정확한 경로와 강도는 아직 유동적이라며 관련 예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전역을 덮친 초강력 눈폭풍과 한파로 최소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와 주택, 생활 기반 시설 전반이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눈이 그친 지 사흘째가 되어서야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얼어붙은 눈과 정전 속에서 일상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을 덮친 초강력 눈 폭풍과 한파로 최소 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설이 그친 뒤에도 혹한이 이어지면서 동부와 중부, 남부를 가리지 않고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기온이 높아 주택 단열과 난방 설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남부 지역에서는 이번 추위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발견된 저체온증 사망 사례, 차량 고장 후 추위를 이기지 못한 사망, 난방이 되지 않는 주택 안에서 숨진 사례까지 곳곳에서 비슷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은 이미 그친 지 사흘째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서야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제설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잠시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눈은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됐고 사보로는 도저히 퍼지지 않아 부러진 눈삽들이 거리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얼어붙은 눈을 깨고 차를 빼기 위해 망치와 세막대까지 동원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얼음으로 변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와 함께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설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눈길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눈 위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다 사고로 숨지는 일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가구가 며칠째 정전 상태에 놓이면서 난방과 전력, 물 공급이 끊긴 채 혹한을 버티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문을 닫았고 대형 유통망도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조차 운영을 중단했고 외식업체 역시 제한적으로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대형 창고형 마트는 간신히 문을 연 곳이 있지만 거리와 상점은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외출을 미뤄왔던 주민들은 눈길이 조금씩 정리되자 필요한 생필품을 챙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한때 비었던 마트 진열대는 다시 채워졌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도감보다 불안감이 더 큽니다. 주말을 앞두고 추가 겨울 폭풍 가능성이 예보되면서 다시 이동이 시작되면 물과 식료품이 또다시 빠르게 동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평소 겨울이 온화한 지역까지 기록적인 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인명피해 위험이 더 크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얼음처럼 굳은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해고 폭풍이 다시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UPS가 3만 명 해고를 발표한 데 이어 아마존이 16,000명을 감원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겨울 눈폭풍에 강타당한 미국에서 해고 태풍까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 공룡업체인 아마존이 28일 16,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0월에도 14,000명을 감원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또 프레시 그로서리 57곳과 캐셔 없는 무인 컨비니언스 스토어 15곳을 폐쇄한다고 밝혀 재래식 사업 진출이 실패로 포기했음을 알렸습니다. 하루 전날인 27일에는 UPS가 올해 3만 명을 감원할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UPS는 올 상반기에 24개 빌딩을 폐쇄키로 했습니다. UPS는 지난해 4월에는 아마존 배달을 50% 감축하며 2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26년 새해 들어 유명한 식품 회사인 타이슨 푸드에서는 5,000명을 해고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는 부진한 메타버스 분야에서 1,500명을 감원했습니다. GM 자동차는 두 곳의 생산시설에서 1,100명을 줄였습니다. 메이시 백화점은 커네디컷에 있는 창고에서 1,000명을 감원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와 자동화 등에 따라 구조 개편과 경비 절감을 이유로 대규모 해고 태풍이 각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고 태풍은 이미 2025년 안에 해고 쓰나미로 몰아친 바 있습니다. 발표된 업계의 해고를 집계하고 있는 챌린저 그레이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해고자들은 120만 6,400명으로 전년보다 58% 급증했습니다. 2025년 해고 태풍은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해고 쓰나미를 겪었던 2020년에 250만 5천 명 해고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연방정부에서 30만 8천 명을 감원하며 전년보다 700% 이상 급증해 가장 많은 해고를 기록했습니다. 테크 업종에서는 지난 한 해 15만 4,500명을 해고해 전년보다 15% 늘어났습니다. 수송 저장 업종에선 9만 5천 명을 해고해 전년보다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소매 업종에서도 9만 3천 명을 감원해 123% 늘어났습니다. 청소와 인력 공급, 아웃소싱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는 7만 4,800명을 해고해 전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월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3.5 내지 3.75%에서 동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한 번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경제 분석가들은 많아야 2번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6월 회의에서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말 3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다가 새해 들어 첫 회의에서는 동결하는 숨고르기 지켜보기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26년 새 1월 첫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 활동이 견고하게 확장하고 있고 일자리 증가는 아직 적지만은 실업률이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개선돼 지켜보기를 선택했음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물가는 여전히 오름세지만은 위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두 사람은 동결에 반대하고 0.25포인트 더 인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수에 그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등 3연속으로
0.25포인트씩 0.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2026년 새해에는 단 한 번 인하할 수 있다고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대다수는 연준이 1월 회의는 물론 상당 기간 지켜보기 태도를 견지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NBC가 경제 분석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전망은 연준이 올해 0.25포인트씩 2번 모두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상당 기간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동결 가능성은 3월 18일에 84%, 4월 29일에는 72%나 되고 6월 17일 회의에서나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48%로 동결 가능성 37%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6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내려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인하해 연말에는 3.13%를 기록하고 2027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을 곧 지명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늘리도록 압박할 게 분명하지만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많아야 2번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달러와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달러와 가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는 훌륭하다고 발언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약세폭을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과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국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겹치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달러와 약세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정에 나서기 전 달러와 가치 하락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달러는 훌륭하다고 답하며 최근의 약세를 문제 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달러가 제 수준을 찾아가길 원한다며 이를 공정한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직후 외환시장에서 달러와는 약세폭을 키웠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뉴욕 증시 마감 무렵 95.86까지 떨어졌고 하루 만에 1% 넘게 하락하며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거나 오히려 선호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이미 며칠 전부터 약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정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슈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상원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전망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가치 하락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미국 자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셀 아메리카 흐름이 재부각되면서 달러 대신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 금값은 달러 약세를 타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당국이 엔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달러 대비 엔화 흐름을 둘러싼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실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역시 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 통화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날도 중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통화 가치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재차 언급했지만 동시에 달러 가치의 단기적 하락 자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화 흐름이 정치와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주요국 외환 당국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발언과 미국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끌 차기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이사가 공식 지명됐습니다. 5월 말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아래서 기준금리가 얼마나 인하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미국 경제의 조타수로 불리는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낙점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발표에서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에 지명한다며 그는 가장 위대한, 아마도 최고 베스트 의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면접을 본 결과 두 케빈인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헤세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올려놓았다가 널리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케빈 워시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5월 말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1970년생으로 연준 의장 취임 직전인 4월에 56세가 됩니다. 워시 지명자는 스탠퍼드에서 경제와 정치를 전공한 후에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연준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해왔습니다. 케빈 워시 지명자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면 트럼프 관세 여파에 따른 물가 인상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고용 부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이 5월 말 취임하면 연준의 6월 회의부터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리는 데 앞장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50 내지 3.75%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1%대까지 파격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래에서는 올해 단 한 번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이 취임하면 최소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2번 이상으로 늘리거나 폭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연준이 1월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3월 18일과 4월 29일에도 동결한 후에 6월 17일에 가서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동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협보다 고용 냉각이 심각해질 경우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이 이끄는 새 연준은 올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2024년에 79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은 81.4세이고 남성은 76.5세로 모두 늘어났으나 여성이 5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의학을 발전시켜 기대 수명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2024년 기준으로 79세로 계산됐다고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여성은 0.3% 늘어난 81.4세이고 남성은 0.7년 길어진 76.5세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기대 수명이 더 많이 길어졌으나 여성이 아직도 5년은 더 오래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휩쓸었던 팬데믹 기간 12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으면서 2021년 76.5세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78.8세로 당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2022년 77.5세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79세로 계속 늘어나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최고치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팬데믹을 극복하고 의학 발전으로 주요 사망률을 낮췄기 때문으로 CDC는 분석했습니다. 미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심장병의 경우 2024년에도 68만 4천 명이나 목숨을 잃었으나 3%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망 원인은 암으로 62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위는 사고사로 19만 5,500명의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4위는 뇌졸중으로 16만 7천 명, 5위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14만 5,600명이 사망했습니다. 6위는 알츠하이머로 11만 6천 명, 7위는 당뇨 합병증으로 9만 4,500명, 8위는 신장병으로 5만 5천 명, 5위는 간질환으로 5만 2천 명이 숨졌습니다.
펜타닐을 비롯한 금지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망은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가 2024년에는 10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신생아들에게 $1,000씩 자동 입금시켜주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7월 5일 공식 가동을 앞두고 민간업계에 큰 호응을 얻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델 컴퓨터 사주 부부가 10세 이하의 미국 시민권 아동 2,500만 명에게 1인당 $250씩 무상 지원키로 한 데 이어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직원 자녀들에게 매칭 펀드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각계에서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 신생아 1인당 $1,000씩 자동 입금시켜주겠다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250주년 독립기념일 다음 날인 7월 5일 공식 가동을 앞두고 민간업계로부터 큰 호응과 동참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가 공식 가동하기 전부터 민간업계 큰 호응을 얻어 대폭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은행들인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사 직원들 가운데 트럼프 어카운트를 개설할 경우 1인당 $1,000씩 매칭에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살된 보수운동가 찰리 커크의 미망인 에리카 커크는 터닝포인트 USA 직원들에게 트럼프 어카운트를 개설하면 역시 매칭 펀드로 $1,000씩 불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비록 자사 직원들의 신생아에 한해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각 기업 업체들로 대폭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신용카드사는 고객들이 리워드로 받는 상금을 트럼프 어카운트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지난해 말에는 델 컴퓨터의 사주 부부인 마이클과 수전 델 부부가 신생아 이외에 10세 이하 미국 어린이 2,500만 명에게 1인당 $250씩 자동 입금시켜줄 수 있게 62억 5천만 달러를 전격 기부한 바 있습니다. 델 부부 기부금으로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10세 이하 미국 어린이들 가운데 소셜 번호를 갖고 있는 합법 거주자이고 가구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2,500만 명이 1인당 $250씩 자동 입금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기간 중인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미국서 태어나는 소셜 번호 있는 신생아들에게 재무부에서 1인당 $1,000씩 자동 입금시켜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공식적인 트럼프 어카운트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2026년 7월 4일 다음 날인 7월 5일에 공식 가동됩니다. 이때 부모나 후견인이 재무부로부터 통보받은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를 액티베이트하면 신생아 1인당 $1,000나 자동 입금받게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에는 정부의 $1,000를 제외하고 1년에 $5,000씩 추가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가족들이 모두 연간 $5,000까지 추가 불입해 줄 수 있고 회사에서 지원할 경우 전체 절반인 $2,500까지 불입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어카운트에 쌓이는 금액을 주식시장 등에 대신에 투자해서 수익을 늘려주게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에 쌓이는 저축액은 해당 자녀가 18세 생일이 지난 후 전체에서 절반을 학비나 첫집 마련 다운페이먼트 등 지정된 목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25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고 승인받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세가 넘으면 트럼프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 아무 곳에나 쓸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 작성과 대학 입시 에세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I를 활용해 에세이를 작성하고 대학은 이를 적발해 내려 시도할 뿐만 아니라 입시 평가 과정에서 AI 기술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혼란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둘러싼 혼란이 수업 현장을 넘어 입시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제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대학생들과 이를 가려내려는 학교 측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입시 에세이 역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턴틴이나 GPT-0 같은 AI 탐지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탐지 기능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를 인간처럼 다듬어주는 이른바 휴머나이저 AI까지 등장하면서 학교 측의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휴머나이저는 AI가 쓴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장 구조와 표현을 바꿔 사람이 쓴 글처럼 보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전문가들은 학생이 제시된 수정 방향에 따라 직접 글을 고치면 기존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부 탐지 업체들은 결과물뿐 아니라 브라우저 기록이나 글 작성 과정까지 추적하는 기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나이저 역시 사람이 직접 타이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을 도입하면서 AI 사용 여부를 가려내는 싸움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AI를 썼다는 의심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문장 구조가 단순하거나 표현이 정형화된 비영어권 출신 학생들이 오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은 대학 입시 에세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이제 에세이를 단순히 글의 완성도로만 평가하기보다 학생의 실제 경험과 활동 이력, 추천서 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로 작성된 에세이는 문장은 매끄럽지만 개인적인 맥락이 부족하거나 감정이 설명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장면이나 망설임, 실패의 흔적이 부족하다는 점이 오히려 의심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완벽한 문장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입학사정관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정제된 표현이 오히려 AI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입시 컨설턴트들은 다소 투박하더라도 말하듯 자연스럽게 쓴 글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 수업 과제든 입시 에세이든 AI를 전면적으로 막거나 완전히 허용하는 방식 모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도구가 된 만큼 대학과 학생 모두 새로운 기준점과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 연방 차원의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가 만료된 후 재연장이 아직도 겉돌고 있는 가운데 이 메릴랜드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정부가 주 예산으로 정부 보조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석권한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네소타 등 7개 주에서도 자체 보조안이 마련되고 있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재연장안을 조속히 확정짓지 못하자 각 지역 정부들이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험 유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우세 지역인 10개 주정부들이 주 예산으로 ACA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정부 보조를 대신 제공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주 예산으로 ACA 건강보험 프리미엄 정부 보조나 코스트 쉐어링을 제공하고 있는 10개 주들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매사추세츠, 버몬트 등 동부 지역 여러 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주, 뉴멕시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별 예산으로 정부 보조를 제공하다 보니 총 예산이나 기준, 범위, 지원액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경우 주 보조 플랜의 혜택을 18세에서 37세 사이에만 제공하다가 올해에는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ACA 플랜에 가입하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이면 100%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200%에서 400% 사이이면 부분 보조하고 400% 이상은 주정부 보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빈곤선의 400%까지 주 예산으로 헬스케어 비용을 공동 부담해주는 코스트 쉐어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연방 빈곤선의 600%인 개인 93,900달러, 4인 가족 192,700달러까지 주정부 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는 가장 적은 규모인 빈곤선의 150%까지만 주 차원에서 정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를 위해 주 예산에서 1억 9천만 달러를 배정해 연방 차원에서 지원받던 25억 달러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만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빈곤선의 400%까지 주정부 보조 자격을 부여하되 주 보험자는 한 달 80달러, 가족들은 한 달 29달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10개 주지역 이외에도 주 차원에서 ACA 정부 보조를 제공하려는 주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지사와 주상원의원을 동시 석권한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주 차원에서 정부 보조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공하려는 법안이 상정돼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브라스카, 미시시피,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 차원에서 ACA 정부 보조를 제공하려는 주 지역들은 거의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가 아니라 주 차원의 헬스케어 사이트를 독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차원의 독자 ACA 헬스케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 지역들은 현재 21개 주에 달하고 오레건이 곧 22개 주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주 차원의 정부 보조 제공 지역들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